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공천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야 모두 오늘 공천 단수공천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 문제하고 이제 개혁신당의 출범으로 녹색정의당과의 기호 3번 쟁탈전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경기와 인천, 전북 지역 단수공천 대상자 25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앞선 어제 이미 단수공천 대상자 25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총 50명의 단수공천 대상자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오늘 이제 발표자 중에서는 눈에 띄는 이제 그 후보자가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 명락대전 성사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에 이제 후보자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이 지역구는 또 박광원 민주당 의원, 다선의 의원이 또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 오늘 그 발표된 지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좀 어디일지, 어디로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네. 사실상 공천하는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공천 확정됐다고 봐야 되니까 거의 그냥 거의 100%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여기서 이제 안 나오면은 도망가는 게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이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을 텐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인천에선 동구 미추홀의 윤상현 의원이 4년 전에 무소속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또 경기도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내가 안철수하고 한번 겨뤄보겠다 이렇게 도전 의사를 밝히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성사가 되면 거기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지역구가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앵커가 좀 몇 군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수원이 좀 판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수원이 5개 지역구입니다. 가불, 병정무 5개가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 국민의힘에서 공천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현역 의원이죠. 네, 판사 출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수원 쪽에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현역 의원들은 그대로 공천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수원병의 박문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굉장히 좀 강적이죠. 네. 그런데 김영진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주 측근이고 굉장히 부지런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어디가 이길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네. 이수정 교수하고 박광원 의원, 박광원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런 관록에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5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대진표가 대략 짜졌다고 보이고요. 수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몇 군데나 이길 수 있을지, 수원에서 국민의힘이 몇 군데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의석을 네. 차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또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예, 수원이 이제 네. 경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수원인데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명룡대전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곳이 아마 제일 관심 지역이 될 거예요. 네. 저는 격전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격전지가 되려면 제가 최근에 한 5번 정도의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네. 사실은 그냥
양자 대결로 돼서는요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와 만약 비슷하게 격전을 치를 정도가 되려면 네. 그러면 제3의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과 좀 그 지지층이 겹치는 제3의 후보가 나올 경우, 그럴 경우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겹치죠. 타겟은 뭐 그렇게 이재명 되면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뭐 이 개항을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안 찍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미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그 각종 악재가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더 이상 무슨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내려갈 걸로 보지 않고 네. 오히려 이 명룡대전에서 네. 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불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는. 오히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격전지가 되려면 여기가 이제 민주당 계열의 후보 누군가가 만약에 제3의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분석 결과인데 네. 지난 5번의 선거를 분석해 보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지금 개혁신당에서 거기에 후보를 낸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 보고 이낙연 전 대표님이 나가시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인천 했지만 대항을로. 네. 했지만 네.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광주에 광주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그러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 나갈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개혁신당에서 어느 성향의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격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심 지역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얼마나 잘할지 앞으로 네.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철회하는 이유가 내가 네. 그동안 참 걱정이 많이 돼서 내가 공천 철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전을 했는데 그동안 잘 지켜보니까 공천 관리를 굉장히 잘 하더라. 경쟁력 있는 후보들 경선을 붙이고 네.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일단 이 당이 굉장히 고참 당원이자 원로에 가까운 전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이제 공천 김무성 전 대표 공천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담도 좀 덜 수가 있었고요. 일단 뭐 전직 대표한테 칭찬을 받았으니까 오늘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그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정이 돼 있었던 독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이제 돌연 연기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을 찾아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부산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관권 선거다 이렇게 개입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다.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의 부산 행보 선거법 위반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선거 개입 내지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뭐 특정 그 후보의 뭐 지지를 유도하거나 뭐 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가서 자 뭐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올 초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생토론입니다. 무슨 뭐 선거 앞두고 지금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반발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해받을 만한 모든 행동을 다 중단해야 된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대통령의 활동은 거기에 가서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발언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저는 집권당의 프리미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토론에 뭐 중지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재할 수 없죠. 어차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4월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연초에
뭐 여러 가지 정책 행보 또 뭐 각부의 업무 보고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역대 대통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거라고 해서 국정을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누가 네. 봐도 총선용 뭐 헛공약.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무슨 공약을 쏟아낸다 그러면은 좀 이게 좀 곤란하다 이런 이 비판을 야당 물론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대통령이 그렇게 너무 심하게 선거운동처럼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도 별로 좋지 않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여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공격을 했고요. 지금 야당이 또 여당이었을 때 그렇게 뭐 정책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판에서 항상 있는 일이고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어떤 그 금지선을 넘어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그 10곳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14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이 중에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을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PK에서 이제 비교적 야당 지지세가 이제 높은 낙동강 벨트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배치가 됐는데요. 민홍철, 김두관, 김정호, 최인호 의원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이번 그 민주당의 단수 공천 포함해서 오늘 발표 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차피 서초울이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단수 확정 발표한 게 맞고요. 이제 광진을의 고민정 최고위원은 글쎄요, 이게 이제 오히려 좀 비명이기 때문에 먼저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 공천 신청한 분이 있는데 난 승복할 수 없다 해서 뭐 단식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후유증은 있는데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격차가 나니까 단수 공천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또 이 경남 양산을 네. 김두관 의원 단수 공천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태호 의원이 거창 쪽에서 한 삼선한 의원이죠.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제 이분이 경남 양산을로 와서 이제 빅 매치가 그쪽에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네. 또 김해을 김정호 의원 여기도 조혜진 의원이 밀양에서 3선을 했는데 네. 당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김정호, 조혜진 이렇게 겨루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당장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떤 부분들? 저는 뭐 사실 고민정 최고위원 지역을 그 유난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공천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친문의 상징성 뭐 이런 것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고민정 최고위원은 또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지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중에서 고민정 의원은 되고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최 의원님 개인 생각. 제 생각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네.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 공천을 준다.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대선뿐만 아니고 대표 경선까지 염두에 둔다고 보죠. 네, 올 네. 8월이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고민정 최고위원을 먼저 이제 친문이지만 먼저 이렇게 딱 줌으로써 앞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하는 데 대한 일종의 비판적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닌가. 네. 물론 아직은 좀 섣부르죠. 임종석 네.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아마 그런 포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네. 고민정 최고위원의 오늘 단수 공천을 그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발표 중에 오늘 경선 지역을 발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상당히 좀 뒷맛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과거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을 좀 이렇게 봐주려면 네. 대개 한 3명 정도를 붙입니다. 현역 의원에다가 도전자 둘
이렇게 하면 그 도전자들 표가 갈리기 때문에 이 현역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네. 뭐 신인 가산점을 받아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발표하는데 보면 현역하고 도전자하고 1대1로 붙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 현역들이 아마 많이 그 탈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역 중에 또 하위 20%는 감점이 있고요. 네. 또 도전자들 중에 신인들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대1로 붙이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지역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이 시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하고 도전자하고 1대1로 붙인 데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공천 심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이제 걸어서 불출마를 이제 권유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에서는 일부 이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출마 이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학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비선 농간에 당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측근 내리꽂기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런 식으로 대장동도 개발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안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되고 또 추미애 전 의원은 또 되는 쪽으로 이런 뭐 그 차이는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비선 공천 개입 논란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공천은 전 고차방 정식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누가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이 떨어진 쪽에서는 늘 뭐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선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 지난번 총선의 공천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좀 그 취재를 해보면 네. 사실은 비선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늘 비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마 별로 그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비선이 있되 그 비선이 노출이 되면 총선 전에 노출이 되면 그게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도록 공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 기준이나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저 여론조사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문학진 전 의원만 해도 저 전직 의원에다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적합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도 조사가 결국은 이제 지지율 조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뭐 심지어는 마사지, 조작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 일을 할 때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네. 그 필요한 기준, 명분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양 당이 이제 공이 또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또 강조를 해 왔었던 상황에서 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서 더 이야기들이 좀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선 공천 개입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표가 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학진 전 의원이 굉장히 좀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경기도 출신이기도 하고 옛날에 좀 신세도 많이 졌다고 그래요. 그 문학진 의원이 현역일 때 성남시 관련한 무슨 그 뭐 통합 논의가 있을 때 네. 그걸 뭐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되는데 도움을 꽤 많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오래된 인연이 있고요. 또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문학진 전 의원이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안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미리 설명을 하느라고 전화를 한 건데 네. 그걸 문학진 전 의원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파장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른바 오비들의 귀환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다른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아주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네. 이 문제도 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기자들이 측근 누구 내려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총선 나가려면 진작 좀 나갔어야지. 막판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고사하고 후보나 되겠어요. 아주 이렇게 시니컬하게. 네. 사실은 의외로 이재명 대표도 자기 측근을 그렇게 꼭 심어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경선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걸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기 핵심 측근들 이른바 경기도에서부터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 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무게가 안 되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갖다 꽂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게 여야가 이제 공천 가지고 공방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이재명 측근 내리꽂기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예의 차원에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인재근 의원 불출마 얘기를 해가면서 거론한 변호사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문학진 전 의원 얘기를 해가면서 또 거기에 여론조사에 같이 넣었다는 그 사람. 그다음에 오늘도 단수공천 했습니다마는 다 본인이 영입하거나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측근 내리꽂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뭐가 측근 내리꽂기냐?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할 영입 인사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당에서 선거 앞두고 이제 영입한 사람을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볼 것이냐 이런 시각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슈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요. 짧게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께는 개혁신당 그리고 성 의원님께는 조국신당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어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서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5명이 됐습니다. 기호 3번을 달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 6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현재 이제 2명이 이제 해야죠.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개혁신당의 새 분리가 총선 3월 22일이 이제 등록 마감일인데 어떻게 몇 명까지?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기호 3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기호 3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위 20%나 감점 이런 것들을 통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 왜 탈락자. 통보 안 하죠? 통보 안 하는 거는 통보했을 경우에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언제까지 통보 안 할까요? 아마 다음 주 말까지는 통보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탈자가 생기고 그중에 2명 이상은 틀림없이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10명을 넘을 것이냐 심지어는 20명이 육박할 것이냐 그것까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여하튼 기호 3번은 개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조국신당이 이제 가칭 조국신당인데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이상의 이제 득표를 얻어야 이제 한석 이상을 이제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조국신당이 어느 정도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될지 그리고 3% 이상 득표가 가능할지 마지막 좀 짧게 들어볼까요? 좀 두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정당이 다 꿈이 있는 거고 포부가 있는 거죠. 그런데 4년 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참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열린민주당이 득표율이 5.42%였고요. 네.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면 이번에도 조국신당의 어떤 득표율이 그 정도 안팎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 정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반정치주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해외 선진국 보면은 한 20, 30대 시작을 해서 한 40대, 50대 되면 뭐 6선, 7선, 8선 이런 다선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총리 후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20, 30대는 너무 젊다고 안 시켜주고 네. 또한 뭐 한 4선, 5선 되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제 오늘 논평 정치도 오래 해야 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이 방송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잘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네. 그 이제 공천 시즌이 되면서 뭐 관권 선거 얘기도 나오고 야당으로부터 그다음에 뭐 비선 논란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천 갈등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이거는 매번 총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4년 전과 한치 오차 없는 총선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여야의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혁신당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을지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